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연금도 없고 통장에 큰 돈도 없는데 과연 나는 노후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매달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은 바로 그 걱정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실제 부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강봉수, 김수님 씨 부부, 올해 65살이세요. 이 두 분 연금이 단 한 푼도 없어요. 국민연금도 퇴직연금도 개인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월 170만 원으로 5년째 살아오시면서 오히려 매달 10만 원씩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전부 가져가시게 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웬만한 재테크 채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부부만의 핵심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채널이 살아 숨쉬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봉수 씨는 원래 20년 넘게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셨어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하신 날이 많아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인데 그 기간이 7년 남짓이었어요. 납입은 하셨는데 받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데 이게 강봉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50대, 60대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직장 옮기고 사업하다 실패하고 일용직으로 버티다 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수님 씨도 마찬가지예요. 40 중반까지는 식당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직원 연금 신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셨대요. 이런 일도 흔하게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납입된 기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 분 다 연금 수령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안 되셨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셨대요. 60살이 넘어가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도 점점 줄어드는데 통장 잔고는 자꾸만 줄어가니까요. 강봉수 씨 부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당시 예금 4천만 원이었어요. 노후 자금으로 4천만 원. 넉넉하지 않죠. 이게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거라는 걱정이 엄청나셨대요. 주변 친구들은 국민연금 100몇십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부럽고 서럽기도 하셨다고 해요.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이 연금 얼마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봉수 씨는 말없이 술잔만 비우셨대요. 한 번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님 씨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연금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이런 걱정을 안 시켰을 텐데. 그 말에 수님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보, 우리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함께 있잖아. 그게 제일 큰 연금이야. 이 말 한마디가 두 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강봉수, 김수님 씨 부부, 지금 이 순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에는 벌써 500만 원 넘게 쌓였어요. 5년 전에 가지고 계셨던 4천만 원 예금도 아직 크게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월 17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예금까지 거의 그대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0가지 습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중간에 끄지 마세요. 첫 번째 습관은 남과 비교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봉수 씨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 친구 박 씨는 연금이 220만 원이고 회사 다니던 시절 후배는 퇴직금으로 아파트까지 샀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 산 건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먹는 식당에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사는 물건이 나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자꾸 남이랑 비교를 하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수님 씨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우리 기준을 남한테 두면 평생 불행해. 우리 기준을 우리한테 두자. 그 말 한마디가 두 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남의 연금이 얼마인지, 남이 어디서 밥을 먹는지, 남이 어떤 옷을 사 입는지 그냥 관심을 꺼버렸어요. 대신 우리 두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으셨대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 올리고 맛집 인증샷 올릴 때마다 괜히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친구 한 명이 일본 오사카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더래요. 우리는 왜 저걸 못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단톡방 알림을 꺼버리셨습니다. 읽고 싶을 때만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인스타그램도 안 하세요. 남의 화려한 일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녁마다 두 분이서 오늘 하루 뭐가 좋았는지, 뭐가 행복했는지를 얘기하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남과 비교를 멈추니까 불필요한 소비 자체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충동,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할 것 같은 욕구, 이게 싹 사라지니까 돈이 생각보다 훨씬 덜 나가더라는 거예요. 비교를 멈추는 것, 이게 돈 절약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습관은 딱 한 달 지출 기록이었어요. 봉수 씨는 처음에 가계부가 귀찮아서 안 쓰셨대요. 나이도 있고 눈도 침침하고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님 씨가 작은 노트 하나를 사다 주면서 일주일만 해보자고 하셨대요. 일주일이 2주일이 되고 2주일이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지출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두 분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뽑아 마신 게 한 달에 2만 5천 원이 넘더래요. 별 생각 없이 사 먹던 빵이랑 과자가 2만 2천 원이 넘고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구독해둔 앱 결제가 한 달에 7천 원이나 되더래요. 그것도 이미 쓰지도 않는 앱을요. 마트에서 계획에 없던 물건 충동 구매한 것도 한 달에 5만 원이 넘더래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다음 달부터 자연스럽게 13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기록만 했을 뿐인데 13만 원이 절약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본 것뿐이에요. 가계부를 쓸 때 중요한 건 복잡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날짜, 뭘 샀는지, 얼마인지 딱 3가지만 적으세요. 그게 전부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고 종이 노트에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이에요. 처음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알면 막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모르면 막을 수가 없고 알면 고칠 수 있어요. 그게 가계부의 힘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시면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써보세요. 일주일 후에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식비를 5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줄인 거예요. 두 분이서 한 달 식비가 35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이게 쉽게 들리지만 두 분이 처음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먹는 걸 줄이면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닐까? 맛도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김수님 씨가 바꾸신 첫 번째는 장 보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대형마트에서 한 번에 확 사오셨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사면 왜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사오게 되는지 공감하시는 분 많으시죠? 대형마트 진열대가 얼마나 교묘하게 설계돼 있는지 한 번 들어가면 계획에도 없던 것들을 잔뜩 집어들고 나오게 되잖아요. 할인 스티커 붙은 것들 보면 꼭 사야 할 것 같고 시식 코너에서 뭔가 먹으면 또 괜히 하나 집게 되고 김수님 씨는 이걸 딱 끊으셨어요. 대신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딱 그날 필요한 것만 사거든요.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과소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씩 더 얹어주시는 인심이 있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두 번째는 제철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짜는 거예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오이랑 호박, 가을에는 고구마랑 배추, 겨울에는 무랑 시금치. 제철 재료는 싸고 신선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김수님 씨가 말씀하시길 제철 재료로 밥을 지어 먹으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맛이 더 좋더라고요. 냉동 식재료나 수입 재료 쓸 때보다 훨씬 맛이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셨어요. 봄에 나오는 달래, 냉이, 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시장에 가면 어머니들이 직접 뜯어오신 봄나물 한 봉지에 2,000원이에요. 그걸로 된장국 하나 끓이면 진짜 밥 2공기가 저절로 들어가요. 세 번째는 외식 횟수를 줄이는 대신 집밥의 질을 높이신 거예요. 예전에는 귀찮다고 밖에서 사 드시는 날이 일주일에 4~5번은 됐대요. 두 분이서 밖에서 한 끼 먹으면 최소 2만 원이 넘잖아요. 일주일에 4번이면 한 달에 32만 원이에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셨어요. 대신 집에서 드시는 밥을 더 정성스럽게 차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도 제대로 된 멸치 육수로 끓이고 두부도 직접 부쳐서 드시고 계란찜도 뚝배기에 끓여서 드시고 김치도 직접 담가 드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밥이 더 맛있어지고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오히려 줄더래요. 강봉수 씨는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맛이 세상 어느 식당보다 좋다고 하세요. 그 말에 김수님 씨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바꾸셨더니 식비가 5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절약, 1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네 번째 습관은 싼 물건보다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절약한다는 사람이 왜 싼 거 안 사냐고요? 그런데 강봉수 씨가 경험에서 배우신 게 있어요. 싼 신발 2켤레 사는 것보다 좀 비싸더라도 좋은 신발 1켤레 사는 게 오래 신으면 더 싸다는 거예요. 3만 원짜리 신발 3달 만에 버리면 1년에 신발값만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8만 원짜리 제대로 된 신발 하나 사면 2년을 신으셔도 된다는 거죠. 계산해 보면 8만 원짜리가 훨씬 싼 거예요. 이게 물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운동하는 데 조금 투자하면 나중에 병원비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김수님 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다이소에서 요리도구를 자꾸 사셨는데 자주 망가져서 계속 새로 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더래요. 국자 한 개가 2달 만에 망가지고 집게는 한 달 만에 삐걱거리고, 그래서 지금은 조리도구나 생활용품은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세요. 한 번 사면 5년, 10년 쓸 수 있는 것들로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분이 지키시는 황금 원칙이 있어요. 뭔가를 사기 전에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3일 후에도 사고 싶으면 그때 사는 거예요. 강봉수 씨가 말씀하시길 3일이 지나면 열에 7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진다고 하세요. 그냥 그 순간 눈에 띄어서 광고 때문에,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사고 싶었던 거예요. 3일 기다리기. 이게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5번째 습관은 고장난 물건을 고쳐 쓰는 거예요. 요즘은 뭔가 고장이 나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사실 기업들이 그걸 원하기도 하고요.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는 건데 버리고 새로 사고 또 버리고. 그런데 강봉수 씨는 그렇게 안 하세요. 뭔가 고장이 나면 일단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별의별 수리 방법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형광등 갈기, 수도꼭지 교체, 문 경첩 조이기, 가구 흔들림 잡기, 배수구 막힌 것 뚫기까지요. 영상 보면서 따라하면 생각보다 훨씬 잘 된다고 하세요. 강봉수 씨가 지난 5년 동안 직접 수리하신 것들을 대충 계산해 보셨더니 수리비로 지불했을 금액이 총 47만 원이 넘는다고 하세요. 이게 다 집에 있는 도구들로 직접 고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설프셨대요. 수도꼭지 고치려다가 오히려 물이 더 새서 결국 업자를 부르신 적도 있으시대요. 그때 진땀 빼셨다고요. 그래도 포기 안 하시고 계속 배우셨어요. 이제는 동네에서 손재주 좋기로 소문이 나서 옆집 할머니 냉장고 문 고장난 것도 고쳐드리고 아랫집 수도꼭지도 봐주신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돈 절약만이 아니에요. 이웃과 관계도 좋아지고 스스로 뭔가를 고쳤을 때의 그 뿌듯함, 그게 노후를 건강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강봉수 씨가 직접 고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마다 내가 이걸 고쳤다는 자긍심이 생긴다고 하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요. 6번째 습관은 도서관과 동사무소 무료 혜택을 200%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용 안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요즘 공공도서관들은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건강 강좌, 요리 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영어 회화, 서예, 그림, 수채화, 사진 촬영 교실까지 있어요. 이게 다 무료예요. 강봉수, 김수님 씨 부부는 지금 도서관에서 수채화 교실을 같이 다니고 계세요.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4번, 완전 무료로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가끔 도서관 앞 벤치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도 떠신대요. 문화생활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고 계신 거예요. 동사무소,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도 혜택이 엄청나요. 두 분이 신청해서 받고 계신 것들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전기세나 가스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연간 12만 원 정도 돼요. 문화 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책, 여행 등에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연간 13만 원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해도
한 해에 25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혜택들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수님 씨가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거 안 받으면 내가 바보지.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으로 마련된 거니까 당당하게 신청해야 해. 그 말이 정말 맞지 않나요?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세금으로 만들어진 내 권리예요. 그리고 지역 노인복지관도 꼭 활용하세요. 복지관에서는 점심 식사를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는 곳도 많고 건강체조, 노래교실, 한글교실, 컴퓨터 교실 같은 무료 프로그램도 엄청 많아요. 강봉수 씨는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 나가세요. 일주일에 3번, 오전 2시간 동안 탁구를 치세요. 운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밥도 같이 먹고 이게 돈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관 탁구 동호회 회비가 한 달에 5천 원이에요. 운동 효과는 헬스장 가는 것 못지않다고 하세요. 지역 보건소도 잘 활용하세요. 보건소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도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 다 챙기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강봉수 씨 부부가 이런 무료 혜택들로 절약하는 금액이 한 달에 따져보면 5만 원 이상 된다고 해요. 7번째 습관은 전기요금을 9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줄인 거예요. 이 이야기 정말 구체적이에요. 강봉수 씨가 전기세 청구서를 보면서 뭘 줄일 수 있을까 꼼꼼히 따져보셨대요. 일단 제일 먼저 하신 게 쓰지 않는 콘센트 뽑기예요. TV 끄고 나서도 콘센트 꽂혀 있으면 대기 전력이 나가거든요.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컴퓨터 다 콘센트 뽑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2,000원에서 3,000원 줄어들더래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래요. 두 번째는 냉장고 온도를 계절에 맞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냉장 3도, 냉동 영하 18도, 겨울에는 냉장 2도, 냉동 영하 15도로 줄이세요. 냉장고가 전기 먹는 주범인데 온도 조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최대한 짧게 여는 것도 중요해요.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서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문 열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게 전기를 엄청 잡아먹어요. 세 번째는 세탁을 모아서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세탁하셨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 모아서 한 번에 돌리세요. 세탁기는 한 번 돌릴 때 전력이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횟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찬물 세탁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전기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온수로 세탁하면 냉수보다 전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번째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적극 활용하시는 거예요. 한여름에 에어컨 한 달 내내 트는 것과 선풍기 위주로 틀다가 더울 때만 에어컨 트는 것의 전기세 차이, 이게 엄청나요. 강봉수 씨 부부는 에어컨을 하루에 2시간, 저녁 잘 때만 트신대요. 나머지는 선풍기로 버티세요. 선풍기를 2개 틀어서 바람기를 만들면 생각보다 훨씬 시원하대요. 이렇게 하니까 한여름에도 전기세가 8만 원대에서 끝나더래요. 에어컨을 마음껏 틀던 때는 한여름 전기세가 15만 원이 넘었거든요. 5번째는 LED 전구로 전부 교체하신 거예요. 형광등이랑 LED 전구의 전력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LED가 형광등보다 전력을 30% 이상 덜 써요. 처음에 교체 비용이 조금 들지만 한 달 전기세로 금방 회수가 돼요. 수명도 훨씬 길어서 전구 교체하는 빈도도 줄어들고요.
이렇게 5가지를 바꾸셨더니 전기세가 9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2만 5천 원, 1년이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면 두 분이 여행 한 번 갈 수 있는 돈이에요. 8번째 습관은 건강을 지키며 병원비를 아끼는 거예요. 노후에 돈이 나가는 제일 큰 구멍 중 하나가 병원비잖아요. 아파서 병원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프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강봉수 씨 부부는 이걸 아주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 일단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으세요.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줘요. 이걸 안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큰 병은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드니까요. 나중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드는 게 초기에 발견하면 수십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동네를 1시간씩 걸으세요. 강봉수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둘레길을 1시간 걷는 게 5년째 루틴이에요. 비가 와도 우산 들고 걸으세요. 폭우 때나 미세먼지 심할 때만 쉬시고요. 걷기는 돈이 전혀 안 들면서 심혈관 건강, 관절 건강, 정신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입원 한 번 안 하셨어요. 감기도 1년에 한두 번 약하게 정도밖에 안 걸리신다고 해요. 이게 다 매일 걷는 덕분이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30분도 힘들었는데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이 가뿐하시다고요. 김수님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교실에 다니세요. 일주일에 3번, 오전에 1시간씩 완전 무료예요.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생겨서 더 재미있다고 하시고요. 운동 끝나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제일 즐겁다고 하세요. 이게 운동이자 사교이자 정신건강관리가 되는 거예요. 식단도 신경 쓰세요. 짜게 먹지 않고 채소 중심으로 드세요. 고기는 일주일에 1회 정도, 생선은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하시니까 병원 가는 횟수 자체가 줄었어요. 두 분 합쳐서 한 달 병원비가 2만 원 이하예요. 약값 포함해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 평균 병원비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거든요. 강봉수 씨 부부는 그게 2만 원 이하예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 이분들 보면 진짜 실감이 나요. 9번째 습관은 충동 구매 없이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3일 기다리기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이 부부만의 방법이 있어요. 매달 초에 이번 달 소비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식비, 공과금, 교통비, 의료비, 문화비, 기타비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각 항목에 얼마를 쓸지 미리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금액을 따로 나눠두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기능을 이용하세요. 각 항목별로 돈을 따로 나눠두면 그 돈 안에서만 쓰게 되거든요. 식비 봉투에 35만 원이 들어있으면 그 돈이 다 다르면 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쓰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장 보기 전에 반드시 냉장고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것만 사러 가세요. 들어가 있는 재료로 먼저 요리하고 그 다음에 장을 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냉장고에서 죽어나가는 식재료가 없어요. 음식 버리는 것도 돈을 버리는 거거든요. 김수님 씨가 말씀하시길 냉장고 확인하는 습관 하나만으로 한 달에 5만 원 이상 절약된다고 하세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도 조심하세요. 강봉수 씨가 처음에는 TV 홈쇼핑 보면서 별의별 걸 다 주문하셨대요. 헬스기구, 이불 세트, 식품 세트, 청소용품,
나중에 쌓아보니까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방 한 켠을 차지하고 있더래요. 지금은 아예 홈쇼핑 채널을 보지 않으세요. TV 켜면 뉴스나 다큐멘터리 채널로 바로 바꾸신대요. 김수님 씨도 인터넷 쇼핑몰 알림을 전부 꺼두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마케터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지 알고 나면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쉬워진다고 하세요. 할인 문자 오면 지우고 특가 알림 오면 꺼버리고 그게 전부예요. 10번째 습관 마지막이에요. 매달 10만 원씩 비상금을 모으는 거예요. 월 170만 원에서 생활비 다 쓰고 어떻게 10만 원을 저축하냐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9가지 습관들을 모두 실천하셨기 때문이에요. 9가지 습관으로 줄어든 돈들이 모이면 2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중에 1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고 나머지 10만 원은 두 분이 외식이나 소소한 여가에 쓰세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부의 월 지출을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식비가 35만 원, 전기 수도 가스 합쳐서 12만 원, 통신비가 두 분 합쳐서 5만 원, 의료비가 2만 원, 교통비가 3만 원, 문화생활비가 2만 원, 기타 예비비가 5만 원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144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돼요. 1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 남아요. 그 중에 1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고 나머지 10만 원은 두 분이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쓰시는 용돈이에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비상금 통장에 10만 원씩 넣으신 지 이제 5년이 됐으니까 600만 원이 돼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냉장고 고장으로 25만 원, 옥상 방수 공사 분담금으로 30만 원 경조사비로 40만 원 정도 쓰셨다고 해요. 지금 잔고가 530만 원이에요. 이게 두 분한테는 정말 든든한 안전망이에요.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할 일이 생겨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이게 노후의 진짜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봉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돈이 없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는 게 실패한 삶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노후 걱정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170만 원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매달 10만 원씩 저축까지 하면서 이게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노후에 진짜 필요한 힘이에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린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도 말로 다 못해요. 김수님 씨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도 다들 살기 바쁜데 부모가 돈 얘기로 전화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꾸려나가니까 자식들이랑 통화할 때도 편하게 안부만 나눌 수 있어요. 이번 주 아들이 뭐 먹었는지, 며느리 건강은 어떤지, 손자는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그런 얘기만 하는 통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요. 그런데요,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두 분이 이 모든 걸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강봉수 씨 혼자 절약하려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김수님 씨 혼자 가계부 쓰고 식비 줄이려고 했으면 재미없고 지쳤을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실천하고 같이 칭찬해주면서 5년을 걸어오셨어요. 어떤 달에는 목표보다 2만 원 더 썼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서로 탓하지 않고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달에 좀 더 신경 쓰자. 이렇게 다독이면서 넘어가셨대요.
이게 이 부부를 특별하게 만든 진짜 이유예요. 돈 관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게 이 부부 보면 딱 와닿아요. 저희가 강봉수 씨한테 한 가지 더 여쭤봤어요. 5년 동안 힘들었던 적은 없었냐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힘든 날도 있었죠. 친구들 결혼 기념일에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새 점퍼 하나 사고 싶을 때도 있고, 딸이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얘기 들을 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통장 잔고 보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다 지나가는 욕심이라는 게 보여요. 5년 전 우리 부부가 불안하게 잠 못 자던 그 밤들이 생각나거든요. 지금은 그런 밤이 없어요. 이게 돈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17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돈으로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강봉수, 김수님 씨 부부가 몸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습관이 재산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습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다 지쳐서 포기하는 게 제일 나빠요.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가계부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장 보기 전에 냉장고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뭔가 사고 싶을 때 3일 기다려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어떤 것이든 오늘 당장 하나 시작하시면 한 달 뒤에 여러분의 통장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다음 변화를 만들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강봉수, 김수님 씨 부부도 처음에는 막막하고 무서우셨어요. 연금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바꿔나가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오늘이 시작점이에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오늘 강봉수, 김수님 씨 부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연금 없이 월 170만 원으로도 매달 저축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용기 한 자락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행복의 기준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해요. 남과 비교 한 번 덜하기, 냉장고 먼저 한번 확인하기, 가계부 딱 오늘 하루만 써보기. 그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살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연금이 들어오는 족족 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강도한테 뺏긴 것도 아니고 남한테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식한테 빨려나가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는 74세 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40 넘은 딸 둘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 2년째 아버지 연금을 갉아먹고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사연을 저한테 털어놓으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사위도 없고 손자도 없고 딸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사나. 이 말 한마디에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거 모르고 계속 참으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남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모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상황 속에 계십니다. 그게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4세, 이름은 박종덕 씨라고 해두겠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30년 넘게 공장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65세에 정년 퇴직한 분입니다.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구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국민연금 170만 원, 아내의 연금 50만 원, 합쳐서 매달 220만 원 정도. 공과금 내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찜질방도 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닷새를 버티다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뭐가 드시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종덕 씨는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합니다. 허리가 굽어버린 것 같았다고. 아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첫째 딸이 짐을 들고 왔습니다. 42살입니다. 42살이면 이미 인생에서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덕 씨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진짜로. 아내 잃고 텅 빈 것 같은 집에 딸이 들어와서 불 켜주고 밥 해주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고맙다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딸은 안 나갔습니다.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그러더니 2달 후에는 둘째 딸도 왔습니다. 40살입니다. 이 딸도 하는 말이 같았습니다. 언니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요. 저도 같이 있을게요. 종덕 씨 아파트는 방이 2개입니다. 하나는 종덕 씨 방, 하나는 아내가 쓰던 방인데 첫째가 그 방을 쓰고 둘째는 거실에 매트리스 깔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년 전 여름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덕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딸들이 어련히 알아서 자기 자리 찾아가겠지. 직장도 알아보고 독립도 하겠지. 설마 이 나이 먹은 딸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얹혀 살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습니다. 종덕 씨가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를 읽으면서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둘이 아직도 제 집에 삽니다. 큰딸은 알바를 가끔 하는데 돈은 제가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작은 딸은 무릎이 아프다고 알바도 못한다고 합니다. 매달 연금 170만 원이 들어오면 식비 30만 원, 딸들 용돈 각각 20만 원씩 40만 원, 큰딸 보험료 20만 원, 작은 딸 핸드폰 요금 8만 원, 큰딸 신용카드 대신 내줬더니 이제 당연한 줄 압니다. 공과금 내고 나면 제 통장에 남는 게 30만 원입니다. 병원도 마음 놓고 못 가고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습니다. 근데 딸들한테 나가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못 썼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종덕 씨가 잘못하는 게 맞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대로 이야기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종덕 씨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입니다. 아내 연금 50만 원은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끊겼습니다.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만 나오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종덕 씨 수입은 17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근데 딸들이 들어와 사는 집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을 계산해봤습니다. 식비가 3명이 먹으니까 최소 50만 원은 넘습니다.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안팎. 큰딸 핸드폰 요금 본인 것 말고 딸 것까지 내고 작은 딸 보험료 아버지가 내주고 가끔 딸들 병원비도 내줍니다.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딸들이 사달라는 과자, 음료수 다 담아오면 그게 다 종덕 씨 돈입니다.
큰딸이 인터넷에서 뭐 주문하면 그 결제도 아버지 카드에서 나갑니다. 계산해보면 매달 130~40만 원에서 150만 원 가까이가 딸들 때문에 나갑니다. 그럼 종덕 씨 손에 남는 건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 돈으로 당뇨약 사고, 혈압약 사고,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종덕 씨가 드시고 싶은 건 삼겹살 한 번인데 딸들 눈치 보여서 마음대로 못 사신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가 밥 한 번 먹자고 불러도 나가면 돈 쓴다고 거절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74세 아버지가 삼겹살 한 번 먹는 게 사치인 세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종덕 씨만의 이야기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자녀 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전체 동거 성인 자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부모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취업 실패, 이혼, 건강 문제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입니다. 노인이 자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셋 중 하나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왜 가난한지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한테 주는 돈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식 결혼 도와주고, 자식 전세 보증 서줬다가 날리고, 자식 사업한다고 돈 빌려줬다가 못 받고, 아니면 오늘 종덕 씨처럼 자식이 들어앉아 살면서 조금씩 빨아가고, 이게 다 현실입니다. 그럼 왜 부모는 이 상황에서 거절을 못할까요? 종덕 씨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나가라는 말을 못하시냐고. 종덕 씨가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미 없는 딸들이잖아요. 그 애들도 불쌍하죠. 40이 넘었어도 딸은 딸이고. 그 말 뒤에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가버리면 나 혼자 남겨질까봐 그것도 무서운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이 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못 내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식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자책. 둘째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공포.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부모는 결국 참습니다. 자식이 뭘 요구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서 자식은 아버지 연금이 당연한 자기 몫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종덕 씨 두 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큰딸은 42살인데 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온 겁니다. 이혼하기 전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이혼하면서 아파트 전세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직업은 예전에 미용 보조 일을 했는데 지금은 가끔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한 달에 30~4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겁니다. 그 돈은 자기 용돈으로 씁니다. 생활비는 아버지가 다 냅니다. 작은 딸은 40살인데 한 번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복지 지원도 없습니다. 왜냐면 부양의무자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소득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두 딸이 나쁜 사람이냐고요. 저는 쉽게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나라, 집값은 천정부지인데 월급은 제자리인 나라,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주저앉는 구조. 이 속에서 40대가 된 자식이 갈 곳 없어서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해된다고 해서 부모가 무한정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종덕 씨는 74세입니다.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무릎 수술도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으면 병원을 마음 놓고 가겠습니까? 종덕 씨는 허리가 아파도 파스 붙이고 버틴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가면 돈 쓰니까
그 돈 아껴서 딸들 밥 먹여야 하니까 74세 아버지가 허리에 파스 붙이면서 딸들 밥 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조금 더 파고들어보면 더 씁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종덕 씨 딸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큰딸은 20대에 취직해서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작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간에 흔들렸고 이제 40이 넘어서 다시 일어서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나라 40대 경력 단절자, 특히 여성의 경우 재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직장을 떠나면 다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그러니 딸들도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오늘 하루 그냥 넘어가는 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다 종덕 씨 나이가 80이 됩니다. 딸들은 50이 됩니다. 그때 가서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덕 씨 건강은 더 나빠지고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더 힘들어지고 딸들은 50이 되어서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그 상황에서 종덕 씨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간병까지 딸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아버지 간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데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종덕 씨도 딸들도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종덕 씨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첫 번째 실수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당장 나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딸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고 오히려 더 관계가 꼬입니다. 억울하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오히려 더 떼를 쓰거나 아니면 등을 돌리고 진짜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덕 씨 입장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자식 흉이 날까봐. 근데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건강만 더 나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종덕 씨처럼 연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구조에서 일단 아버지 본인이 쓸 돈을 먼저 떼어놓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종덕 씨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딸들도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병이 나면 그때는 딸들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건강 유지에 필요한 돈, 병원비, 약값, 식비, 이 돈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딸들과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 합니다. 그 대화의 핵심은 딸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여기 사는 게 싫은 게 아니다. 근데 내 연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대로 가면 내가 몇 년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뭔가를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딸들이 그래요 아버지, 제가 뭔가 해볼게요 라고 반응한다면 그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딸들이 당장 취직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에 가면 됩니다. 40대 여성 취업 지원,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면 장애 판정을 받아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걸 딸들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대신 알아봐 주면 안 됩니다. 딸들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만약 딸들이 반발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버지가 나를 내치려 한다고 극단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딸들이 존경하거나 말을 듣는 친척, 친구에게 중재를 부탁하거나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노인 상담 전화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종덕 씨 본인의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종덕 씨가 딸들한테 미안함을 갖고 계신 한 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미안함이 결국 또 참게 만들고 또 주게 만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종덕 씨가 딸들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30년 넘게 일해서 딸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냈습니다. 딸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자기 삶을 잘 꾸리지 못한 건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부 아버지 탓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덕 씨가 죄책감을 내려놓는 게 먼저입니다. 딸들을 사랑하는 것과 딸들의 잘못된 의존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딸들을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딸들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버텨주면 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먼저 한계를 이야기해야 딸들도 비로소 자기 삶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딸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 어떻게 자식 보고 나가라고 해요? 이웃에서 뭐라고 할 것 같고 자식이 상처받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서 특히 40대 이상, 50대 이상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식을 내보내는 게 부모 실패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이 독립 못하면 부모가 뭔가 잘못한 거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40이 넘어서도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자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70살 넘은 아버지가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웃이 뭐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덕 씨가 지금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삼겹살도 못 먹고 사는 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종덕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종덕 씨, 딸들이 아버지 집에 사는 건 당장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통장은 아버지 거예요. 연금은 아버지가 30년 넘게 일해서 만든 아버지 노후 자금이에요. 그걸 딸들이 당연하게 가져가는 구조는 바꿔야 해요. 지금 당장 딸들한테 나가라고 말하기 어려우시면 일단 통장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연금 들어오면 먼저 아버지 생활비, 의료비를 별도 통장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딸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세요. 딸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때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린 조언은 아버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겁니다. 종덕 씨가 딸들을 못 내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서라고 하셨잖아요. 이 두려움을 그냥 두면 딸들은 계속 그 약점을 파고들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정당화됩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회적인 연결망을 만드는 겁니다. 가까운 경로당, 노인복지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거기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다 보면 혼자 있는 게 생각만큼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내가 없어도 딸들이 없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한 뒤로 혼자서도 잘 지내게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딸들한테 하는 말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가면 어떡하냐였던 게 내 인생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결국 딸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라는 이유로 딸들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딸들 스스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면 종덕 씨 딸들 같은 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취업 못하고 결혼 못하고 집도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부모 품으로 돌아온 40대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게 늙은 부모밖에 없다는 게 이게 결국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종덕 씨가 자기 연금 다 내주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종덕 씨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딸들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그때는 딸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 가세요.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좋아하는 친구 만나세요. 그렇게 아버지 삶을 지키셔야 딸들도 어딘가 기댈 언덕이 있는 겁니다. 종덕 씨가 한참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74살 아버지가 자기가 병원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됩니다. 됩니다. 종덕 씨, 병원 가셔도 됩니다. 삼겹살 드셔도 됩니다. 친구 만나셔도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종덕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이 40이 넘어서도 부모한테 기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참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종덕 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밤에 혼자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셨을까? 아내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 마음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드리세요. 밥 한 번 같이 드세요. 그게 그분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74세 종덕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 이야기라 싶으신 분, 혹시 우리 옆집 이야기다 싶으신 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와 닿으셨다면 지금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내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 연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삶을 위해 쓰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부터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어떤 부모도 그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기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힘입니다. 종덕 씨,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삼겹살 한번 드세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친구도 만나시고요. 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딸들도 든든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그 이야기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